전라남도 끝자락.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해안 마을. 박연희의 집은 마을 언덕 끝에 자리한 단층 기와집이었다. 마당에는 오래된 감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고 그 아래로는 갓 빨아 널어둔 흰 빨래들이 바닷바람에 살짝살짝 흔들리고 있었다. 집 안부엌은 크지 않았지만 늘 따뜻한 온기와 구수한 냄새가 감돌았다. 오후 내 시가 조금 넘어 6살 난 민준이 마당에서 헐레벌떡 뛰어 들어왔다. 바닷가에서 동네 친구들과 술래잡기를 하다 온 듯 얼굴이 햇볕에 그을리고 볼이 발그레하게 달아올라 있었다. 엄마, 오늘은 국수 먹는 날이지. 민주는 대문턱에 한 손을 짚고 반짝이는 눈빛으로 물었다. 연희는 앞치마를 두른 채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고개를 돌렸다. 아들의 숨찬 목소리에 미소가 번졌다. 그럼 우리 민준이가 제일 좋아하는 멸치국수 끓여줄게. 손부터 씻고 기다려. 와. 민준은 작은 손을 마구 흔들며 한박 웃음을 지었다. 민준에게 엄마가 끓여주는 멸치국수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 연희는 커다란 알루미늄 냄비를 꺼내어 우물물로 가득 채우고 가스레인지에 올렸다. 불을 세게 올리자 곧 물이 부글부글 끓기 시작했다. 그 사이 아침에 손질해둔 큼지막한 멸치들이 큰 그릇 안에서 빛을 반짝였다. 민준아, 이리 와서 봐.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잘 봐둬야 나중에 너도 할 수 있지. 민준은 작은 의자를 끌고 와. 의젓하게 그 위에 올라서 냄비 안을 들여다봤다. 연희는 손질한 멸치를 한 움큼 집어넣고 두툼한 다시마와 큼직하게 썬 대파를 차례로 넣었다. 끓는 물 위로 부드러운 향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이제 중불로 줄이고 30분은 끓여야 해. 급하게 하면 진짜 맛이 안 나거든. 우와, 벌써 맛있는데 언제 다 돼. 맛있는 건 기다려야 하는 법이지. 연희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었다. 육수가 끓는 동안 연희는 부추를 깨끗이 씻어 송송 썰고 양파 반 개를 얇게 썰어 찬물에 담갔다. 김 몇 장도 노릇하게 구워 손으로 부스러뜨려 준비했다. 마침 창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아빠 온다. 민준이 반갑게 소리쳤다. 잠시 후 대문이 열리며 바닷바람 속에 낯익은 그림자가 들어섰다. 바닷가 작업장에서 막 돌아온 남편. 강도현이었다. 젖은 작업복에서는 짠내와 땀내가 섞인 냄새가 풍겼지만 연희와 민준에게는 언제나 반가운 모습이었다. 무슨 냄새, 이렇게 좋아. 국수 끓이고 있어요. 얼른 씻고 오세요. 도현이 욕실로 들어가자 연희는 육수를 맛봤다. 짭조름하면서도 깔끔한 국물 맛이 제대로 우러나 있었다. 다른 냄비에서는 시장에서 사온 생면이 보글보글 삼기고 있었다. 면이 알맞게 익자 재빨리 건져내어 찬물에 헹군 뒤 물기를 털어 그릇에 담았다. 곱맑은 멸치 육수가 면 위로 부어지고 그 위에 부추 양파김이 예쁘게 올려졌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 3개가 작은 상 위에 올려졌다. 가족은 둘러 앉아 잘 먹겠습니다를 외쳤다. 민주는 젓가락질이 서툴지만 열심히 면을 집어 올렸다. 엄마, 이 국수는 다른 데서 못 먹어. 엄마 것만 이렇게 맛있어.
연희는 미소를 지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그래, 이 맛은 엄마만이 낼 수 있는 맛이야. 꼭 기억해라. 민준아. 하지만 그날의 평범한 저녁이 앞으로 찾아올 것엔 파도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그때의 모자는 알지 못했다. 그날 저녁,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던 국수 그릇 앞에서 웃던 얼굴들은 밤이 깊자 고요해졌다. 바닷바람이 지붕 위 기와를 스치며 지나갈 때마다 감나무 잎이들이 사박사박 부딪혔다. 박연희는 설거지를 마치고 젖은 앞치마를 벗어 걸었다. 민주는 낮잠을 안 자서 그런지 이부자리에서 금세 골아떨어졌다. 강도현은 내일 새벽 배의 접안을 돕고 방파제 공구리 타설도 도와야 한다고 했다. 바다는 늘 그렇게 하루 일을 미리 가져다 주듯 무표정했다. 내일 새벽에 나갈게. 비 올지도 모른대. 도현이 휴대전화 라디오를 꺼놓으며 말했다. 장화에 물 새지 않게 잘 살펴봐요. 지난번처럼 젖은 채로 오래 있으면 감기 걸려요? 알았어. 알았어. 당신은 내일 장 보러 읍내가 멸치도 좀 보고 부추랑 양파도 더 사와야겠어. 아무렇지 않게 오고 가는 말들이. 돌이켜보면 얼마나 귀한 일상이었던지 서로의 숨소리를 확인하고 내일의 날씨 이야기를 하고 국수를 더 맛있게 끓이는 방법을 고민하는 밤. 그 평범한 밤이 마지막일 줄은 누구도 알지 못했다. 새벽 4시. 아직 별빛이 남아있는 어스름에 도현이 집을 나섰다. 장화를 신고 비옷을 챙기고 오래 쓴 작업 장갑을 꽉 잡았다. 부두에는 이미 몇 명이 나와 있었다. 해가 떠오르기 전 바다는. 검풀은 비단처럼 눅눅하고 바람은 비의 냄새를 데리고 왔다. 오늘 파도 좀 센다더라. 에이, 해 뜨면 잦아들겠지. 가벼운 농담과 함께 시작된 하루. 그러나 날이 밝아올수록 구름은 더 낮게 깔렸다. 갯바람이 부두의 깃발을 세차게 흔들 때 콘크리트 거푸집 주변에서 일하던 이들의 목소리가 잠시 커졌다가 곧 물결 속에 파묻혔다. 오전 10시쯤 연희는 민준을 유치원에 보내고 나서 부추를 다듬다가 문득 하늘을 올려다봤다. 먼 바다에서 구름이 몰려든다. 빨래를 걷어야겠다. 생각하는 사이 전화가 울렸다. 발신자 표시에는 모르는 번호. 전화를 받는 순간 낯선 남자의 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 여보세요 혹시 강도현 씨 댁인가요? 네. 그런데요. 지금 방파제 현장에서 사고가 병원으로 빨리 오셔야 합니다. 양파 써는 칼이 탁 돔에 떨어졌다. 귀에 박힌 말들이 어딘가 꿈처럼 멀었다. 사고, 병원, 빨리 그 세 단어만 남겨둔 채 연희는 지갑과 휴대전화를 낚아채 문을 나섰다. 대문을 닫는 것도 잊고 뛰었다. 동네 입구에서 마을버스를 잡아탔고 버스 기사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자 그는 매달리라고 했다.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연희의 손은 떨려. 가방 속에서 뭔가를 찾으려다가 그냥 멈춰섰다. 마음 한 구석에서 계속한 목소리 별일 아니길. 제발 별일 아니기를. 병원 응급실 앞. 회색 복도를 지나 철문을 밀자.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다. 안전모를 쓴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한 여직원이 연희의 이름을 확인했다. 보호자분이세요 지금. 의사의 말은 차분했으나
그 차분함이 더 잔인했다. 도착하셨을 때 이미 그 뒤의 말은 들리지 않았다. 바다에서 불어온 바람이 등짝을 밀듯 눈앞이 하얘졌다. 강도연 씨의 시신을 확인해 주세요. 하얀 시트 아래로 보이는 남편의 손등. 늘 빛에 그을려 검게 타 있던 손등이 어느새 창백했다. 긁힌 자국들이 말해주는 다급했던 순간들. 연희는 땅이 꺼지듯 주저앉았다. 울음이 나오지 않았다. 울음은 한참 뒤에 아주 늦게 억눌렀던 숨들이 터지며 비처럼 쏟아졌다. 장례는 간소하게 치렀다. 마을 사람들은 조심스러운 손길로 위로했다. 바다에서 일하던 동료들이 고개를 숙였다. 검은 천 아래에서 바닷바람이 분향소의 향을 흔들었다. 민주는 아직 죽음을 이해하지 못했다. 사람들의 울음을 보며 궁금한 듯 연희의 손을 잡고 물었다. 엄마, 아빠는 어디 갔어? 오늘도 배 타러 갔어? 연희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아이를 꼭 안고 아이의 머리카락에 얼굴을 묻었다. 바다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듯한 26, 젊은 아내, 젊은 엄마, 남편을 잃었다. 하늘이 무너진다. 라는 말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처음 알았다. 그러나 울음 뒤에도 하루는 온다. 민준의 밥을 지어야 하고 빨래를 해야 하고 유치원에 보내야 한다. 살아야 한다. 그날 이후 연희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됐다. 새벽장에 나가소라. 미역, 건멸치를 받아 손질하고 마을 어르신들에게 배달했다. 오전에는 이웃밭에서 일을 도왔다. 모종을 심고 김을 메고 비닐을 씌웠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도 참았다. 점심을 대충 때우고 오후에는 읍내 식당으로 내려갔다. 반찬 그릇에 낀 기름때를 박박 문지르고 바닥을 걸레질했다. 손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 나와도 고무장갑 안에서 모르는 척했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수거한 건멸치를 집으로 가져와 손질했다. 멸치 머리와 내장을 떼어내며 생각했다. 이걸로 국물 내면 민준이가 좋아하겠지. 집에 돌아오면 밤 10시 반. 민주는 스스로 이를 닫고 이불을 펴놓고 엄마를 기다렸다.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아이의 눈두덩이 반쯤 내리깔린 채. 엄마 발소리를 기다리는 그 모습이 연희의 가슴을 죄었다. 엄마, 오늘도 국수 먹자. 어느 비 오는 저녁. 민준이 맨발로 달려와 팔에 매달려 말했다. 장롱 위에 널어둔 양말을 꺼내 신기며 연희가 웃어 보였다. 감기 걸려. 그래도 알았어. 엄마가 끓여줄게. 비가 지붕을 때렸다. 번쩍. 멀리서 번개가 받아 수평선을 하얗게 그었다 지웠다. 연희는 냄비에 물을 올리고 새벽에 손질해둔 멸치를 한 줌 집어넣었다. 다시마 한 장을 넣고 대파를 크게 도려냈다. 손이 떨려 젓가락을 놓칠 뻔했다. 눈앞이 핑 도는 순간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멈췄다. 그래도 불을 줄이며 중얼거렸다. 맛있는 건 기다려야 돼. 국물이 끓을 동안 면을 삶았다. 삶은 면을 찬물에 헹겨 탄력을 살렸다. 맑아진 국물을 체에 받쳐 부드럽게 따라 붓고 양파와 부추, 김을 올렸다. 자, 다 됐다. 민주는 젓가락을 쥐고 호로록 소리를 내며 먹었다. 아이의 뺨에 국물 몇 방울이 튀었다. 엄마, 이 맛은 엄마만이 낼 수 있어. 연희는 웃었다.
그러나 웃음 끝은 금세 떨림으로 바뀌었다. 저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명할 수 없는 불길함. 이렇게 계속해서는 며칠 뒤 검은 양복을 입은 두 남자가 찾아왔다. 문패도 없는 조그만 집 앞. 비좁은 마당을 훑는 눈길은 차갑고 바빴다. 여기가 강도현 씨 댁입니까? 네. 그런데요. 방파제 장비 리스비, 작업복 자재대금, 그리고 생계 자금으로 쓰신 대출건. 다음 달부터 유예 없이 원금 상환에 들어가겠습니다. 연희는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아직 일을 제대로 못 구해서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이미 최대한 연장되어 있습니다. 이번 달 말일까지 미납시, 집에 대한 압류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남자들의 구두굽 소리가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사라졌다. 집 안 공기가 무거웠다. 감나무 한 켠에서 감 두세 개가 바람에 떨어졌다. 바깥은 햇살이 나왔지만 연희의 시야는 자꾸만 흐려졌다. 머리를 짚었다. 식은땀이 맺혔다. 집마저 잃으면 우리 어디로 가나. 그날 밤 연희는 이웃 김할머니에게 들렀다. 김할머니는 마을 소식통이었다. 할머니, 혹시 읍내에 일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데 없을까요, 애고. 연희야, 너 요즘 얼굴이 반쪽이구나. 밥은 먹고 다니니 할머니는 방금 수확한 감자 몇 알을 건네며 낮은 숨을 뱉었다. 식당에는 자리가 없다고 하던데 새벽 청소나 시장 물류 상하차가 있긴 하다. 근데 그건 남자들도 버거워한다. 그거 괜찮아요? 뭐든 할게요. 아이는 민준이는 유치원 선생님께 늦는다고 말씀드리고 저녁엔 이웃 아주머니가 잠깐 봐주시기로 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며 연희는 바다를 보았다. 달빛 없는 밤이었다. 검은 물이 바위에 부딪혀 부서지는 소리가 오래된 북소리처럼 들렸다. 가슴 한가운데에서 그 소리가 반복됐다. 튀어오르지 말고 버텨라. 버티면 지나간다. 그러나 어떤 파도는 사람이 버틸 수 있는 걸 훌쩍 넘는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새벽 3시에 일어나 항구 창고에서 멸치 상자를 옮겼다. 소금이 배인 나무 상자들은 무거웠고 어깨에 멍이 들었다. 발끝은 늘 축축했고 손톱 밑에는 소금기가 하얗게 말랐다. 오전엔 밭일을 도왔고 오후엔 식당, 밤엔 시장 청소, 잠은 줄었고 밥은 대충 넘겼다. 가끔은 소금물로 헹궈낸 김치 두어 조각과 보리밥 한 숟가락이 전부였다. 어지럼증이 잦아졌다. 그래도 민준 앞에서는 웃었다. 우리 민준, 오늘 유치원 어땠어? 응, 오늘은 종이배 접었어. 엄마한테 보여줄 거야. 작은 손이 내민 종이배는 삐뚤빼뚤했고 금세 풀리려 했다. 연희는 그 배를 책장 위 가장 윗칸에 올려뒀다. 넘어지지 않게. 여기, 제일 높은 데에 월말이 다가오자. 채권 회사에서 다시 전화가 왔다. 연희는 읍내 작은 금융조합을 찾아갔다. 갓 구운 붕어빵 냄새가 골목에 퍼졌다. 당신이 수십 번 지나쳤던 골목이 그날따라 낯설었다. 원금 일부라도 상환하셔야 합니다. 며칠만 더요. 다음 주에 일감이 늘어납니다. 정말이에요. 직원은 고개를 저었다. 일주일 안에요. 일주일은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 상환일. 연희는 봉투를 들고 창구 앞에 섰다. 봉투는 가벼웠다. 예정했던 일감이 비로 취소되었고 식당에서는 인건비를 줄인다고 주 2회만 나오라 했다.
직원을 마주한 순간 연희는 봉투를 꼭 쥔 채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번 달은 그럼 절차대로 진행할 수밖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감나무 아래에 서서 연희는 잠시 숨을 골랐다. 민준이 유치원에서 돌아오기 전까지. 어지간하면 울지 않으려 했지만 그날은 참지 못했다. 나무십 사이로 햇살이 얼룩져 떨어졌다. 눈물이 그 얼룩 위에 떨어져 사라졌다. 밤, 민준이 잠든 뒤 연희는 오래된 옷장 서랍을 열었다. 맨 뒤에서 도연과 결혼하던 날 찍은 작은 사진이 나왔다. 하얀 드레스도 커다란 부케도 없던 결혼식. 그냥 마을회관에서 동네 사람 둘러앉아 밥을 먹고 두 사람은 작은 방을 얻어 기와집으로 들어왔다. 사진 속 도연은 새까맣게 웃고 있었다. 당신은 이렇게 웃는 얼굴로 떠나버렸지. 사진을 다시 밀어 넣으려다. 옷장 안쪽 구석에서 낡은 메모지를 발견했다. 도현이 썼던 글씨. 바다는 무섭지만 우리 삶을 키워준다. 무서우면. 손 놓지 말고 더 꽉 잡자. 더 꽉 잡자. 연희가 중얼거렸다. 꽉 잡을 손이. 이젠 하나뿐임을 알았다. 민준. 다음 날 유치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민준이가 오늘 낮잠 시간에 계속 울었어요.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요즘 제가 일이 좀 바빠서 혹시 아이가 불안해할 수 있으니 저녁 시간에는 아이와 꼭 함께 있어 주세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다. 저녁 시간. 함께 있어 달라고. 하지만 저녁에는 식당 일이 있고 그걸 빼면 상환할 돈이 모이지 않는다. 어느 한쪽을 포기하면 다른 한쪽이 무너진다. 밤비가 내리던 금요일. 식당에서 돌아온 연희는 신발도 벗지 못하고 문턱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빠져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싫었다. 그때 민준이 작은 발소리로 달려와 안겼다. 엄마, 오늘도 국수 먹고 싶어. 정말. 연희는 아이의 발이 젖은 것을 보고 먼저 수건을 가져와 닦아줬다. 왜 맨발로 돌아다녀 비 오는데? 그냥 엄마 기다리려고. 아이의 말이 어둑한 방 안에서 더 선명했다.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냄비를 꺼냈다. 불을 올리고 멸치를 집으려는 순간 손가락이 힘없이 미끄러져 멸치 몇 마리가 바닥에 흩어졌다. 그 몇 마리를 주워 싱크대에 얹으면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아파 아니야? 괜찮아. 엄마가 국수 끓여줄게. 국물이 끓는 동안 연희는 힘겹게 부추를 썰었다. 칼날이 도마에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컸다. 면을 건져 찬물에 헹기며 이 맛은 엄마만이 낼 수 있어. 절대 잊지 마. 라고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그 말이 마치 주문 같아. 오늘만큼은 어떻게든 버티게 해줄 것 같았다. 그날 새벽 연희는 잠에서 깼다. 몸이 천근만은 무거웠다. 현기증이 크게 밀려왔다. 바닥이 흔들리는 것 같았다. 손으로 벽을 더듬어 물을 마셨다. 잠깐. 눈을 감았다 뜨는 사이 창밖이 잿빛으로 밝아왔다. 병원에 가야 하나? 아니. 병원비가 가만히 누워 숨을 고르며 한 가지 생각만 했다. 민준을 지켜야 해. 무엇을 잃더라도. 그거 하나는 다음 주
금융조합에서 마지막 통보가 왔다. 압류 예고, 도장을 찍으란다. 연희는 구청 사회복지과를 찾아갔다. 좁은 상담실에서 젊은 상담사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긴급복지 지원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가 있고요. 다만 소득 요건과 재산 기준이 있어서 심사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럼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거죠. 네, 최소 몇 주는 걸립니다. 몇 주, 그 사이. 집은 민주는 어디서 자나,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를 했다. 복도 끝, 창문 밖으로 바다가 보였다. 햇빛 아래 바다는 반짝였지만 그 반짝임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다. 눈이 시렸다. 집에 돌아오니 대문 앞에 낯익은 검은 봉투가 놓여 있었다. 최종 독촉. 연희는 봉투를 열지 않은 채 마루 위에 올려두고 오래도록 바라봤다. 봉투는 말이 없는데 이상하게도 계속 말을 걸었다. 끝났다. 이제 끝이다. 밤은 더디게 흘렀다. 민준이 잠들고 난 뒤 연희는 흰 종이 한 장을 식탁 위에 펼쳤다. 망설이고 또 망설이다가 펜을 들었다. 몇 글자 쓰고 다시 지웠다. 종이는 얼룩이 졌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 그때 오래전 누군가의 말이 떠올랐다. 마을회관 앞 벤치에서 늘 수다를 떨던 아주머니가 했던 말. 혹여라도 너무 힘들면 아이를 맡길 곳도 있다더라. 고아원 같은데 그때는 그 말이 온몸을 차갑게 만들었다. 세상 어떤 엄마가 자기 아이를, 그러나 지금 종이 위에 떠오른 단어들 사이를 그 단어가 서성거렸다. 잠시, 보호, 돌봄. 연희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잠시라도 안전하게 먹이고 재우고 돌봐줄 곳이 있다면 내가 다시 설 때까지. 눈물이 쏟아졌다. 펜촉이 종이를 찍었다. 전화번호. 조심스레 휴대전화로 검색창을 열었다. 보육권. 번호가 떴다. 엄지손가락이 떨렸다. 전화를 누르지 못했다. 한참을. 그렇게 숫자 위에서 손을 떼지 못했다. 결국 눌렀다. 신호음이 울렸다. 길고 가늘게. 네, 보육권입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아이를 잠시 맡길 수 있을까요? 상담을 위해 방문하셔야 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가능하실까요? 통화를 마치고도 연희는 한동안 휴대전화를 쥔 손을 펴지 못했다. 손바닥에 휴대전화 모서리 자국이 깊게 패였다. 불을 끄기 위해 일어섰다가 부엌으로 향했다. 무의식처럼 냄비를 꺼냈다. 물을 올렸다. 멸치를 한 움큼 집었다. 오늘 밤만은 아이에게 제일 좋아하는 그 맛을 먹이고 싶었다. 이 맛은 엄마만이 낼 수 있어. 절대 잊지 마. 그 말은 이제 이별을 준비하는 말처럼 들려서 가슴이 아렸다. 다음 날 오후 비가 오락가락했다. 연희는 민준에게 나들이 가자고 말했다. 아이는 새 운동화를 신고 좋아하며 뛰었다. 버스 창문에 빗방울이 맺혀 흘러내렸다. 버스는 종종 걸음으로 언덕을 내려와 읍내를 지나 도시 쪽으로 향했다. 보육권 앞에서 내렸다. 높은 담장과 깔끔한 정문. 단정한 꽃길. 민준이 고개를 갸우댔다. 엄마. 여기 어디야? 연희는 대답 대신 아이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손바닥에서 땀이 났다. 정문 앞에서 몇 번이나 숨을 골랐다. 문을 두드리려고 손을 들면 눈앞이 흐릿해졌다. 아직 아니다. 손을 내리면. 지금 아니면 늦는다. 머릿속에서 두 목소리가 싸웠다. 그때 민준이 말했다. 엄마, 나 배고파. 우리
국수 먹을래? 그 말에 연희는 무너졌다. 국수?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그 한 그릇.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흘렀다. 그녀는 문을 두드리지 못했다. 대신 아이를 데리고 근처 작은 분식집으로 들어갔다. 창문에 비가 줄줄 흘렀다. 멸치국수 2그릇. 주세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 민주는 젓가락을 들고 면을 한 줄 집어 입에 넣었다. 엄마, 여기 국수도 맛있다. 그래, 맛있네. 입안에 국물이 감돌았지만 맛이 느껴지지 않았다. 한 숟가락, 2숟가락. 그 다음은 목이 메어 넘어가지 않았다. 연희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분식집을 나와 다시 보육권 앞에 섰다. 비가 조금 그쳤다. 구름 사이로 해가 희미하게 비쳤다. 연희는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한 발 한 발 정문 앞으로 걸어갔다. 종을 누를까? 돌아설까? 발끝이 떨렸다. 이 한 걸음이 아이의 인생과 자신의 남은 날을 갈라놓을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연희는 반사적으로 받았다. 여보세요. 박연희 씨 되시죠? 금융조합입니다. 내일 오전에 집 압류 집행이 예정되어 있어 알려드립니다. 집행인이 오전 9시에 방문합니다. 뚝. 통화가 끊겼다. 바람이 불어. 감나무 잎 같은 무언가가 마음 안에서 우수수 떨어졌다. 연희는 눈을 감았다 떴다. 문 앞에 벨이 손가락 앞에서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민주는 엄마를 올려다보았다. 엄마 연희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민준아, 엄마가 잠시 너를 안전한 곳에 맡겨야 할 것 같아. 엄마가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 약속할게. 절대 너를 잊지 않아. 매일 너를 생각하고 너에게 가기 위해 살 거야. 아이의 손이 움찔했다. 고개를 좌우로 세게 저었다. 싫어. 엄마랑 집에 갈래. 엄마도 그러고 싶어. 정말. 그런데 말끝이 떨렸다. 연희는 다시 한번 아이의 손을 감싸쥐었다. 작고 따뜻한 손. 이 작은 손을 놓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비는 멈췄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더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빛은 차갑게 느껴졌다. 연희는 마침내 벨을 눌렀다. 찌르르 짧은 벨 소리가 울렸다. 문이 천천히 안쪽으로 열렸다. 안녕하세요. 보육원입니다. 상담 예약하셨죠?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저 아이의 손을 한 번 더 꼭 쥐었다 놓았다. 이 맛은 엄마만이 낼 수 있어. 절대 잊지 마. 마음속에서 그 말이 울렸다. 마치 마지막 인사를 대신하는 것처럼. 문턱 앞에서 연희는 한 번 더 뒤를 돌아봤다. 멀리 바다가 보였다. 회색빛. 그러나 분명히 살아있는 파도. 그녀는 아이와 함께 문 안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낮고 길게 가슴 속 어딘가를 울렸다. 그날 밤 집은 비어 있었다. 감나무 그늘은 더 길게 늘어졌다. 부엌에서는 아무도 올리지 않은 냄비가 조용히 제자리에 있었다. 연희는 불을 켜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조심스레 식탁에 앉아 손끝으로 나무결을 쓸었다. 손끝이 멈춘 자리, 멸치 몇 마리가 올려졌던 자리. 그녀는 아주 오랫동안 앉아 있었다. 새벽이 올 때까지. 새벽은 늘 그렇듯 어김없이 왔다. 그리고 그녀는
다음 날을 위해 천천히 일어섰다. 바다는 그 다음 날도 여전히 물결을 밀어 올렸다. 마을은 바람에 빨래를 말리고 시장에서는 생선이 팔리고 골목에서는 아이들이 뛰놀았다. 세상은 누구의 아픔도 기다려주지 않고 흘러갔다. 박연희는 그 흐름을 거슬러 서서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지금은 잃는 시간, 그러나 언젠가 되찾는 날이 온다. 그 믿음 하나를 등에 지고 그녀는 한 걸음씩 내딛었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히. 그리고 그 발걸음은 언젠가 멀리 서울로, 낯선 골목으로, 뜨거운 국물의 향기로 이어질 것이었다. 아직 모르는 미래에 보육권의 민준을 맡긴 날 이후 연희의 하루는 낯설게 흘러갔다. 집안은 너무 조용했고 부엌의 국자도 식탁 위의 작은 그릇들도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 아침마다 민준을 깨우고 웃으며 유치원 가방을 챙겨주던 손이 이제 갈 곳을 잃었다. 그 손은 대신 허공을 헤매거나 멀뚱히 식탁을 쓸고 또 쓸었다. 압류 통보를 받은 지 사흘 뒤 집 앞에 검은 트럭이 들어왔다. 작은 기와집의 문이 열리고 낯선 사람들이 연희의 삶을 담은 가구와 물건을 하나씩 꺼냈다. 장롱 속 도연의 작업복, 민준이 접어둔 종이배, 감나무 그늘 아래서 쓰던 낡은 의자, 모두가 마당을 거쳐 트럭 위로 실려 올라갔다. 연희는 대문 앞에 서서 무너져가는 집을 바라볼 뿐이었다. 마지막으로 대문이 닫히자 감나무의 잎이 바람에 서걱이며 흔들렸다. 그 소리가 작별 인사처럼 들렸다. 집이 사라진 자리에는 빈 마당과 허전한 공기만 남았다. 더는 이 마을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민주는 이제 바다 건너 다른 세상에 있고 연희에게 남은 건 두 손과 잊지 말아야 할 약속 하나뿐이었다. 다시 만난다. 반드시. 바닷가를 떠나는 날 해가 뜨기 전 연희는 작은 보따리를 챙겼다. 옷 몇 벌, 멸치 한 봉지, 그리고 도연과 찍은 결혼사진 한 장. 사진은 종이에 싸서 옷 속 깊숙이 넣었다. 마을 버스 정류장에 도착하니 바람이 세차게 불어왔다. 짙은 파도 소리가 여전히 귀를 때렸지만 그 파도는 이제 그녀를 붙잡지 못했다. 버스가 마을을 벗어나 언덕을 오를 때 창밖으로 바다가 멀어졌다. 부둣가의 작은 배들, 방파제 끝에 서 있는 등대, 그리고 그 등대 옆에 앉아있던 갈매기들. 모든 풍경이 작아지고 흐릿해졌다. 연희는 창틀을 잡고 한참을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민준아, 엄마가 간다. 하지만 꼭 돌아올 거야. 버스는 읍내를 지나 고속버스터미널에 도착했다. 서울행 티켓을 손에 쥐자 심장이 두근거렸다. 가본 적 없는 도시, 아는 사람 하나 없는 곳, 그곳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럼에도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서울 어딘가에 민준이 있다면 그곳이 바로 가야 할 곳이었다. 서울역. 그리고 첫날 오후가 조금 지난 시간. 서울역에 도착했다. 역 아는 사람들로 붐볐고 각기 다른 사연을 아는 발걸음들이 부딪혔다. 연희는 보따리를 품에 안고 역 밖으로 나왔다. 차들이 쉴 새 없이 오갔고 하늘 위엔 빌딩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멀리서 전광판 불빛이 번쩍였다. 바닷가의 고요함과는 전혀 다른 세상.
우선 잘 곳을 찾아야 했다. 역 근처에 허름한 여인숙을 전전하다가 하루 2만 원짜리 방을 구했다. 좁은 방에는 낡은 침대와 작은 테이블 하나뿐이었지만 하룻밤 몸을 누일 곳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창문을 열자. 골목 건너편에서 튀김 기름 냄새가 흘러왔다. 그 냄새 속에서 연희는 멸치국수의 국물 향을 떠올렸다.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민준이가 기억할 수 있는 맛. 첫 번째 일자리 다음 날 새벽. 연희는 노량진 수산시장을 향했다. 여인숙 주인이 시장에 가면 인부 구한다고 귀띔해준 덕이었다. 시장은 새벽부터 활기를 띠고 있었다. 얼음 위에 놓인 은빛 생선들이 빛났고 상인들의 목소리가 높게 울렸다. 아줌마, 멸치 상자 옮길 수 있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멸치 상자는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다. 허리를 굽혀들어 올리는 순간 어깨에 쿵 내려앉는 무게가 숨을 턱 막히게 했다. 하지만 연희는 이를 악물고 상자를 옮겼다. 손바닥에 소금기가 배었고 팔에는 멍이 들었다. 그럼에도 마음 한구석이 이상하게 따뜻했다. 이 멸치들로 국물을 내면 민준이가 좋아했던 맛이 날 거야. 시장에서 오전 10시까지 일한 뒤 연희는 을지로의 작은 분식집으로 갔다. 오후 1시부터 밤 9시까지 설거지와 청소를 맡았다. 손님이 나간 자리에 남은 국물 그릇을 치우며 그 향을 코끝에 담았다. 하지만 아무리 맡아도 자신이 만들던 멸치국수의 향은 아니었다. 밤마다 이어진 연습 하루 일과를 마치고 여인숙으로 돌아오면 시계는 거의 밤 10시를 가리켰다. 하지만 연희는 곧장 눕지 않았다. 작은 휴대용 가스버너를 꺼내 시장에서 산 멸치와 다시마를 냄비에 넣었다. 국물이 끓는 동안 부추와 양파를 조금씩 손질했다. 좁은 방이라 김이 벽지에 맺혔고 방 안이 금세 습기로 가득 찼다. 국물을 맛보았다. 아니야. 이 맛이 아닌데 시골에서 쓰던 우물물도 바닷바람도 감나무 그늘도 없는 이곳에서는 무언가가 빠져 있었다. 그래도 연희는 매일 밤 연습을 멈추지 않았다. 민준이가 기억하는 그 맛을 어떻게든 다시 찾아내야 해. 작은 목표 몇 달이 흐르자 연희는 멸치의 크기와 상태에 따라 끓이는 시간을 조절하는 법을 터득했다. 다시마를 언제 넣고 언제 빼야 깊은 맛이 나는지도 몸이 기억했다. 분식집 사장에게 부탁해 자신이 끓인 국수를 먹여보았다. 이거 괜찮네. 어디서 배웠어? 고향에서 늘 해 먹던 거예요. 이 정도면 장사해도 되겠는데. 그 한마디가 연희의 가슴 속 불씨를 살렸다. 그래, 언젠가는 내 가게를 열자. 민준이가 찾아올 수 있게 큰 간판을 달아야지. 악착같이 모은 돈 그날 이후 연희는 더 많은 일을 했다. 새벽 시장, 분식집, 틈날 때마다 전단지 배포와 청소일까지 손가락 관절이 붓고 발 뒤꿈치가 갈라져 피가 나도 멈추지 않았다. 2년 동안 모은 돈은 많지 않았지만 포장마차를 차릴 수 있을 만큼은 되었다. 서울 뒷골목의 작은 자리에 포장마차를 세웠다. 간판에는 큼직하게 적었다. 한강 멸치국수? 그 이름 속에는 한 가지 바람이 숨어 있었다. 민준아, 혹시라도 이 간판을 보면 엄마를 떠올려줘.
손님 없는 날들, 첫날은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둘째 날도, 셋째 날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고 연희는 기죽지 않았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국물을 끓였다. 포장마차 안에는 늘 구수한 향이 감돌았다. 일주일째 되는 날,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아저씨 한 명이 포장마차 앞에 섰다. 국수 한 그릇 줘요. 연희는 정성껏 면을 삶고 국물을 부어 내놓았다. 아저씨는 한 숟가락을 뜨더니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진짜 맛있네. 육수가 깊어. 그날 이후 그 아저씨는 동료들을 데려왔다. 입소문이 조금씩 퍼지기 시작했다. 작은 희망 한 달쯤 지나자. 점심시간마다 포장마차 앞에 줄이 생겼다. 손님들은 물었다. 사장님, 육수 비결이 뭐예요? 매일 새벽 4시부터 멸치랑 다시마를 우려요. 급하게 하면 맛이 안 나거든요. 그 대답을 하면서 연희는 마음속으로 덧붙였다. 그리고 이 맛은 민준이에게 전하는 편지예요. 포장마차를 연지 3년째 되던 봄. 한강 멸치국수는 더 이상 골목의 작은 가게가 아니었다. 작지만 단골 손님이 끊이지 않았고 점심이면 늘 의자가 모자랐다. 연희는 새벽 4시마다 어김없이 일어나 멸치를 손질하고 다시마를 준비했다. 국물이 우러나는 동안 부추를 씻고 양파를 썰고 김을 구워 부스러뜨리는 동작까지 모든 과정이 몸에 익었지만 매일이 처음처럼 정성을 다했다. 그 비결을 아는 건 연희뿐이었다. 이 맛은 민준이한테 가는 편지야. 그 생각 하나로 그녀는 하루도 거르지 않았다. 더 큰 자리로 포장마차는 한계가 있었다. 비 오는 날엔 손님들이 불편해했고 여름엔 땀을 뻘뻘 흘리며 먹어야 했다. 어느 날 단골 손님 중 한 명이 물었다. 사장님, 이 정도면 가게 내셔도 되겠어요. 여기보다 더 큰데 말이죠. 아직은 좀 더 모아야죠. 서울에서 장사 오래 하려면 자리 잡아야 해요. 제가 아는 건물 주인이 있는데 그날 밤 연희는 오래 고민했다. 더 큰 가게를 내면 빚이 늘어날 수도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더 많은 사람에게 국수를 알릴 기회이기도 했다. 무엇보다 혹시라도, 정말 혹시라도 민준이 이 향기를 맡고 찾아올 가능성이 커질지 모른다. 결국 연희는 결심했다. 포장마차를 접고 종로골목의 1층 가게로 옮기기로 했다. 유리문에 큼직하게 한강 멸치국수 라는 간판을 달았다. 하얀 간판 위에 파란 글씨. 멀리서도 잘 보였다. 방송국에 전화 이사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 가게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사장님, 저희 만자의 방송 음식 프로그램인데요. 혹시 촬영 가능하실까요? 네, 방송이요. 네. 멸치국수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요. 새벽부터 육수를 직접 우린다고 하던데 연희는 잠시 말이 막혔다. 전화를 끊은 후 주방 한쪽에 기대어 숨을 고르며 생각했다. 방송이라니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겠지. 혹시 민준이도 촬영 날 제작진이 새벽부터 가게로 들어왔다. 카메라는 연희가 멸치머리와 내장을 떼는 모습.
다시마를 물에 넣는 순간 부추를 다듬는 장면을 담았다. 리포터가 물었다. 사장님, 이렇게까지 정성을 들이는 이유가 뭔가요? 연희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언젠가 이 맛을 기억하고 찾아올 거라 믿어요. 그 한마디에 스태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오는 손님들 방송이 나간 뒤 가게는 북적였다. 지방에서 일부러 오는 손님도 있었고 외국인 관광객도 찾아왔다. 이거예요. 방송에서 본 그 국수 손님들은 사진을 찍고 SNS에 올렸다. 한강 멸치국수라는 해시태그가 붙은 사진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늘어났다. 그럼에도 연희는 변하지 않았다. 손님이 많아도. 한 그릇 한 그릇 똑같이 정성껏 끓였다. 그 향기는 더 멀리 퍼져나갔다. 한편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고급 아파트의 거실. 민주는 양복 상의를 벗고 서재로 향했다. 하루 종일 회의와 보고서에 시달린 뒤였지만 머릿속에는 이상하게 한 장면이 떠올랐다. 얼마 전 부하 직원이 했던 말. 사장님, 종로의 멸치국수집 하나가 진짜 맛있대요. 방송에도 나왔고 그 말을 들었을 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멸치국수라는 단어가 계속 마음속에 남았다. 이상하게도. 구수한 향과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부엌이 함께 떠올랐다.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국자를 들고 있던 누군가의 뒷모습까지. 민주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 장면이 이렇게 선명하지? 양부모는 친부모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다. 다만 너를 보내주신 분도 널 사랑했을 거다라는 말만 남겼다. 민주는 한 번도 그 사람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따라 마음 한쪽이 소란스러웠다. 운명을 부르는 향기. 며칠 후 해외 바이어와의 회의가 길어져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다. 바이어가 웃으며 말했다. 혹시 한국의 전통 음식을 맛볼 수 있을까요? 그때 동석한 부장이 제안했다. 사장님, 종로에 멸치국수집이 있는데 정말 괜찮습니다. 방송도 탔고요. 민주는 순간 이유 없이 끌렸다. 좋습니다. 거기로 가죠. 차가 종로로 향하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봤다. 점점 강하게 스치는 예감,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린 퍼즐 조각을 찾으러 가는 듯한 첫 만남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오후. 한강 멸치국수 간판이 보였다. 가게 문을 열자 구수한 멸치 육수 향이 밀려왔다. 민주는 본능적으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이 냄새. 연희는 주방에서 국수를 끓이다가 손님이 들어온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이상하게 눈길이 오래 머물렀다. 낯선 얼굴인데 어쩐지 어딘가 익숙했다. 민주는 메뉴판도 보지 않고 말했다. 멸치국수로 주세요. 그 말에 연희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면을 삶기 시작했다. 육수를 따라 붓는 순간 김이 모락모락 올라와 손님의 얼굴을 살짝 감쌌다. 국수를 받은 민주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 먹었다. 그 순간 눈이 커졌다. 입안에 퍼지는 깊고 맑은 국물 맛. 쫄깃한 면발.
부추와 김의 고소함, 모든 것이 기억 속 어딘가에 있던 그 맛과 똑같았다. 스치듯 지나간 의문 식사를 마친 민주는 계산대 앞으로 갔다. 연희가 직접 나와 맛있게 드셨어요? 라고 물었다. 목소리를 듣는 순간 민준의 가슴이 이상하게 두근거렸다. 네, 정말 맛있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전라도 쪽에서 사신 적 있으세요? 연희는 잠시 굳었다. 네, 아주 오래전에요. 아, 그렇군요. 그냥 맛이 어릴 적에 먹어본 것 같아서요? 서로 눈을 바라봤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민주는 가게를 나서면서 몇 번이고 뒤를 돌아봤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결심이 생겼다. 다시 와야겠다. 이 맛을, 이 사람을 더 알아봐야겠다. 종로 한강 멸치국수를 다녀온 후 민주는 평정심을 잃었다. 회의 자리에서도, 서류를 넘기는 손끝에서도. 자꾸 그날의 향기와 따뜻한 국물 맛이 되살아났다. 밤이 되면 더 심했다. 어릴 적 기억 속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부엌과 국자를 든 누군가의 손길이 눈앞에 겹쳐졌다.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 사람이 자신을 바라보던 따스한 기운은 너무 선명했다. 며칠 동안 잠을 설친 민주는 결국 결심했다. 확인해야 한다. 그냥 기분 탓일 수도 있지만 아니면 그렇다면 이건 평생 한 번뿐인 기회일지 모른다. 변호사에게 연락하다. 민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 지내던 변호사. 김현석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 혹시 오래된 보유권 기록 같은 거 찾을 수 있습니까? 보유권 갑자기 웬 기록이야 개인적인 일입니다. 30년도 넘은 건데 경남 전남 쪽일 거예요. 김현석은 잠시 침묵했다. 그 시절 기록은 관리가 엉성해서 쉽진 않을 거다. 그래도 네가 직접 말하는 거 보니 그냥 넘어갈 일은 아닌 것 같네. 내가 한번 알아볼게. 민주는 전화를 끊고도 한동안 서재 창가에 서 있었다. 창밖에는 초겨울 비가 부슬부슬 내렸다. 비 냄새 속에 다시 멸치 육수 향이 섞여드는 것 같았다. 단서가 잡히다 일주일 뒤 김현석에게서 전화가 왔다. 민준아, 찾아왔다. 너 어릴 적에 있던 보유권. 지금은 문 닫았지만 옛 원장이 대구에 살고 계셔. 민주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다. 정말입니까? 그분을 만날 수 있나요? 이번 주말 어때? 내가 같이 가줄게. 그날 이후 시간은 유난히 더디게 흘렀다. 민주는 회의에서 시계를 자주 확인했고 서류를 읽다가도 마음이 딴 데 가 있었다. 대구로 가는 길 주말 아침 두 사람은 차를 타고 대구로 향했다. 차 안에서 김현석이 물었다. 너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민주는 창밖을 보며 대답했다. 그날 국수를 먹는데 이상하게도 그 맛이 너무 익숙했어. 말로 설명은 안 되는데 뭔가 깊은 데서 끌어올려지는 느낌이었어요. 고속도로 위. 회색 하늘이 낮게 깔려 있었다. 민준의 심장은 계속 두근거렸다. 옛 원장과의 만남 구원장 박정수 씨는 백발의 할머니였다. 좁은 아파트 문을 열자 따뜻한 보리차 향이 먼저 풍겨왔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민준이 아니냐, 저를 기억하세요? 민준이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럼 네가 6살 때였지? 엄마 손 잡고 울면서 왔었잖아. 민주는 목이 메었다.
그때 제 어머니는 어떤 분이었나요? 박 원장은 잠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아주 젊었지. 26쯤 됐을 거야. 혼자 너를 키우다가 더는 버틸 수가 없다고 하더구나. 내 손 놓기 직전까지도 계속 울었어. 민주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자료 같은 건 남아있나요? 사진 속의 부엌 박 원장은 작은 방 안에서 낡은 앨범을 들고 나왔다. 누렇게 바랜 사진들 사이에서 한 장을 꺼냈다. 이게 내 어머니랑 너야. 사진 속 6살쯤의 아이가 한 젊은 여자 옆에 서 있었다. 여자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긴 머리와 가느다란 어깨가 선명했다. 민주는 손끝으로 사진 가장자리를 쓸었다. 박 원장은 또 다른 사진을 꺼냈다. 이건 네가 떠나기 전날 밤이야. 내 어머니가 부엌에서 국수를 끓여주더라고.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다면서 사진 속 부엌,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치마를 두른 여자의 뒷모습.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며칠 전 종로에서 봤던 한강 멸치국수의 주인, 그 모습과 겹쳐졌다. 서류 속의 이름 박 원장은 오래된 서류함에서 누런 종이를 꺼냈다. 출생신고 원본이야. 김연희. 민주는 숨을 삼켰다. 김연희, 그 이름은 영수증에 적힌 사장 김연희라는 글씨와 같았다. 혈액형과 출생지가 모두 자신과 일치했다. 원장님, 혹시 그분이 어디로 가셨는지 아세요? 서울로 간다고 했어. 너도 서울로 입양 보냈으니까 언젠가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 민주는 사진과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가슴 속에서 오래 묻혀있던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듯했다. 확인해야 한다. 대구에서 돌아오는 길. 민주는 말이 없었다. 손에 쥔 사진 속 뒷모습에서 멸치국수 냄새가 피어오르는 것만 같았다. 김현석이 물었다. 확신했냐? 아마도요. 하지만 직접 물어봐야죠. 그날 밤 민주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대신 곧장 종로 한강 멸치국수 앞에 섰다. 문은 이미 닫혀 있었고 불도 꺼져 있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주방이 고요했다. 내일 꼭 와야겠다. 다시 마주하다 다음 날 저녁. 영업이 끝난 시각. 민주는 가게 문을 두드렸다. 영업 끝났어요. 안쪽에서 들려오는 연희의 목소리. 민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했다. 사장님,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잠깐만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연희는 문을 열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고 표정은 단호했다. 사장님? 성함이 김연희 맞습니까? 네. 그런데요, 민주는 가방에서 사진을 꺼냈다. 혹시 30년 전에 6살 아들을 보육원에 맡기신 적 있으세요? 연희의 손이 떨렸다. 사진 속 부엌과 자신의 뒷모습. 그날 밤의 냄새와 울음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왜? 그걸 민주는 조용히 말했다. 저일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순간 연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우리 민준의 눈가가 붉어졌다. 네, 엄마, 순간. 30년의 세월이 무너져 내렸다. 연희는 두 손으로
민준의 얼굴을 감싸며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민준아. 민준도 울며 속삭였다. 엄마 국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그 맛을 잊은 적이 없었어요. 둘은 주방 한가운데서 서로를 꼭 끌어안았다. 멸치 육수 냄새가 둘 사이를 감쌌다. 연희와 민주는 한참 동안 주방 한가운데서 울었다. 흐느낌이 멎었을 때쯤. 연희는 조심스럽게 민준의 손을 잡았다. 추운데 서 있지 말고 안으로 들어와라. 오늘은 국수 끓여줄게.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주방 한켠. 가스불 위에 다시 멸치와 다시마가 담긴 냄비가 올라갔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익숙한 향이 가게 안을 감쌌다. 민주는 그 향을 깊게 들이마셨다. 맞아요. 이 냄새예요. 어릴 때 기억 그대로. 연희는 손을 멈추지 않았다. 육수를 거르고 면을 넣고 송송 썬 팔을 올리자 국수 한 그릇이 완성됐다. 그릇을 민준 앞에 내밀며 그녀는 낮게 속삭였다. 이건 엄마가 민준이에게 해주는 첫 국수이자 30년 만에 두 번째 국수다. 잊지 못한 맛, 민주는 젓가락을 들어 한 입을 먹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눈가가 다시 젖어들었다. 엄마, 진짜였네요. 그냥 맛이 비슷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확신이 드는 건 처음이에요. 연희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마지막으로 국수라도 먹이고 보내고 싶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날 이후로. 매일 국수만 끓였어. 혹시 네가 돌아올까 싶어서. 민주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동안 마음속에서 비어있던 조각이 맞춰지는 듯했다. 하루를 함께 다음날 아침. 민주는 양복 대신 캐주얼한 셔츠를 입고 가게로 향했다. 연희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출근 안에 오늘부터 여기서 일할 겁니다. 회사는 휴가 냈어요. 민주는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 옆에 섰다. 그동안 연희 혼자 하던 재료 손질, 육수 내기, 면 삶기까지 직접 배웠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손끝이 빨라지면서 어느새 손님들에게 국수를 내놓고 있었다. 점심 무렵 단골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사장님, 새로 온 청년은 누구예요? 연희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들입니다. 멀리 있다가 이제야 돌아왔어요. 손님들이 박수를 치며 축하 인사를 건넸다. 오래된 사진과 편지, 저녁 장사를 마친 뒤 연희는 작은 상자를 꺼냈다. 이건 네가 떠난 날부터 모아둔 거야. 상자 안에는 국수집 영수증, 마른 멸치 포장지, 그리고 누렇게 바랜 편지가 있었다. 편지에는 민준이에게라는 글씨가 어린아이처럼 삐뚤빼뚤 적혀 있었다. 글씨는 잘 못 쓰지만 혹시 네가 돌아왔을 때 보여주려고 썼어. 그땐 우편으로 보낼 곳조차 몰랐으니까. 민주는 편지를 읽으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거기에는 단 한 줄. 민준아, 국수 냄새 맡으면 엄마인 줄 알아. 라고 쓰여 있었다. 함께 만드는 국수 며칠 후. 민주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엄마. 가게 이름을 조금 바꿔볼까요? 한강 멸치국수 옆에 무지 모자 이야기라고 붙이는 거예요. 연희는 놀란 눈으로 물었다. 그걸 왜 우리 얘기를 손님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어요. 이 국수에 담긴 의미를
연희는 잠시 말이 없었지만 결국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숨길 이유가 없지. 그날 이후 가게 한쪽 벽에는 두 사람의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붙었다. 30년 만에 재회한 엄마와 아들이 함께 끓이는 국수집입니다. 손님들은 벽 앞에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기 시작했다. 가게는 점점 더 붐볐다. 늦게 찾은 평화 밤이 되면 두 사람은 주방 청소를 마치고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다. 민주는 종종 말했다. 엄마, 저는 이제야 제 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연희는 손등을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나도 이제는 외롭지 않다. 창밖에는 겨울밤의 서늘한 공기가 감돌았다. 하지만 가게 안은 국물처럼 따뜻했다. 무지 이야기, 간판이 달린 지 석 달. 국수집은 매일 아침부터 손님들로 붐볐다. SNS에 올라온 사진과 사연 덕분에 멀리서 일부러 찾아오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날도 문을 열자마자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다. 민주는 주방 안팎을 오가며 주문을 받고 그릇을 내고 계산까지 도맡았다. 연희는 육수를 끓이며 중간중간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이제는 국수집 사장 같네. 사장님은 엄마죠. 저는 그냥 직원입니다. 민준이 웃으며 대꾸했다. 낯선 얼굴 점심 무렵. 대기줄에 선 한 남자가 연희의 눈에 들어왔다. 중년의 서양인이었는데 두 손을 주머니에 넣고 주변을 천천히 둘러보고 있었다. 그는 차례가 되자 조심스럽게 한국말을 꺼냈다. 여기 무지 이야기 맞나요? 연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자리 안내해 드릴게요. 그 남자는 메뉴판을 오래 보지도 않고 말했다. 멸치국수 하나, 그리고 혹시 주인분이 박연희 씨 맞습니까? 연희의 손이 순간 멈췄다. 저를 아세요, 예. 저는 민준 씨를 어릴 때 잠깐 돌본 적이 있는 가족 같은 사람이에요. 뒤엉킨 기억, 민준이 주방에서 나와 남자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혹시 데이비드 씨 남자는 미소 지었다. 그래, 네가 기억해 줄 줄은 몰랐네. 난 네가 6살 때 그 집에서 함께 지냈던. 민주는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입양 가정에서 보낸 첫 시절. 불편하고 낯설었지만 유일하게 자신을 다정하게 대해주던 사람이 바로 이 남자였다. 그가 갑자기 사라진 이후 입양 가정은 점점 차가워졌고 결국 민주는 청소년기에 집을 떠돌게 됐다. 왜 이제야 나타난 거죠? 민준의 목소리는 낮지만 단단했다. 데이비드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내 소식을 찾으려고 했지만 이미 행방이 끊겼더군. 식탁 위에 침묵 국수가 나오자 세 사람은 같은 테이블에 앉았다. 데이비드는 젓가락으로 면을 한번 짚더니 눈을 감았다. 이 맛, 네 엄마가 끓여주던 그 국물 맞네. 30년이 지나도 기억나는구나. 연희는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당신이 민준이를 그때 지켜줬던 사람이었군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나는 아이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네가 힘들었던 세월을 생각하면 데이비드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민주는 천천히 국수를 먹었다. 속에서 얽힌 감정이 풀리지 않았지만 그가 진심으로 자신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만은 느껴졌다. 손님들의 시선 주변 손님들이 이 낯선 재회 장면을 힐끔힐끔 바라봤다. 몇몇은 혹시 가족 르니온인가 봐 하고 속삭였다. 연희는 그 시선이 민준을 불편하게 만들까 걱정돼. 대화를 주방 쪽으로 옮겼다. 그곳에서 데이비드는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다. 현재는 해외에서 작은 NGO를 운영하며 입양아들의 문화 언어를 지켜주는 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네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에게도 전하고 싶다. 뿌리를 잃어도 다시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민주는 잠시 말이 없었다. 아직은 제 이야기를 세상에 꺼낼 준비가 안 됐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 줄 알았다. 하지만 언젠가는 너도 알게 될 거야. 이 가게가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다는 걸. 떠나는 뒷모습 저녁 무렵. 데이비드는 떠났다. 작별 인사 대신 작은 봉투를 민준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네가 6살 때 그렸던 그림이야. 항상 지니고 있었지. 민준이 봉투를 열자 낡은 크레파스 그림이 나왔다. 바다와 집. 그리고 웃고 있는 여자와 아이. 아이는 엄마라는 글자를 서툴게 쓰고 있었다. 연희는 그 그림을 보자 눈물이 고였다. 민주는 조용히 접어 가슴 안쪽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아직은 멀었지만 언젠가 제 이야기를 하게 될 날이 오겠죠. 데이비드가 다녀간 지 보름이 지났다. 그 짧은 만남 이후 민준의 마음은 한결 더 무거워졌다. 가슴속 깊이 묻어둔 그림과 함께 잊었다고 생각했던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국수집 문 앞에 낯선 인파가 몰려 있었다. 삼각대에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연희와 민준을 향해 밝은 미소를 지었다. 저희는 케이블 방송 사람 이야기 팀인데요. 사장님 모자 사연을 들었습니다. 꼭 방송에 소개하고 싶습니다. 불청객 같은 관심 연희는 순간 얼어붙었다. 방송이요 저희?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러나 PD는 한 발 다가서며 말했다. 가슴 따뜻한 이야기예요.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줄 겁니다. 가게 홍보도 되고요. 민주는 주방에서 그 대화를 들었다. 과거를 들춰내는 게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 이야기가 다른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스쳤다. 그날 밤 그는 연희와 마주 앉아 말했다. 엄마, 우리 해볼까요? 연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괜찮다면. 하지만 네 상처가 더 깊어질까 봐 걱정이 된다. 카메라 앞에 민준 촬영 당일, 가게 안은 손님들로 가득했고 카메라가 주방과 홀을 오갔다. PD가 물었다. 민준 씨, 30년 만에 엄마와 재회했을 때 기분이 어땠나요? 민준은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다. 그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무겁고 가장 가벼운 날이었습니다. 무겁다는 건. 그동안의 세월이 한꺼번에 몰려왔기 때문이고 가볍다는 건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어서였죠. 연희는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다. 카메라 앞에서 민준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건 처음이었다.
온라인의 파도 방송이 나간 다음 날, 국수집 전화가 쉴 틈 없이 울렸다. 방송 보고 왔어요. 정말 감동받았습니다. 두 분 건강하세요. 심지어 해외에서도 연락이 왔다. 과거 입양을 주선했던 단체, 해외 한인회, 그리고 오래전 인연이 있었던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모든 반응이 따뜻한 것만은 아니었다. 익명의 온라인 글에는 이거 과장된 거 아니냐, 가게 홍보하려고 꾸민 이야기 아니냐는 의심도 있었다. 민주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지만 거듭 같은 글을 보자 가슴이 답답해졌다. 무너지는 하루 어느 날, 민주는 홀에서 국수를 내다가 손님 한 명이 무심코 던진 말을 들었다. 저 사람, 방송에서 울더니 다 쇼였나 보네. 요즘 저런 감동 장사 많잖아. 민준의 손이 순간 굳었다. 그 말을 들은 연희는 곧장 손님에게 정중히 말했다. 손님, 저희 이야기는 꾸민 게 아닙니다. 30년 동안 기다린 진짜 이야기예요. 손님은 대수롭지 않게 웃었지만 민주는 그날 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방송으로 세상의 마음을 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상처가 스며들고 있었다. 다시 일어서기 며칠 후 데이비드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민준, 사람들의 말이 전부 진실을 대변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네 이야기는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등불이 될 수 있다. 그 말이 민준의 마음을 건드렸다. 그는 가게 문 닫기 전에 종이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입양아였던 제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낸 분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글을 가게 입구에 붙였다. 손님들은 그 글 앞에서 오래 서 있었다. 누군가는 조용히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연희 손을 잡으며 응원합니다라고 말했다. 함께 만드는 작은 간견 한 달 뒤 NGO와 한인회에서 연락이 왔다. 입양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작은 모임에서 민준의 이야기를 나눠줄 수 있냐는 요청이었다. 민준은 이번엔 주저하지 않았다. 가게 문 닫는 날을 정해서 다녀오겠습니다. 연희는 그를 응원하며 도시락과 따뜻한 차를 챙겨주었다. 그 모임에서 민준은 울음을 참으며 자신의 여정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저는 제 엄마를 30년 만에 찾았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언젠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날 몇몇 참석자들은 그 자리에서 민준을 안았다.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다. 내 이야기는 이제 나 혼자만의 것이 아니다. 민준이 NGO 모임에서 이야기를 나눈 지 2달이 지났다. 그 사이 무지 이야기 국수집은 단순히 음식을 먹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연이 오가는 공간이 됐다. 가게 벽 한쪽에는 손님들이 쓴 메모가 빼곡히 붙어 있었고 그 내용은 각양각색이었다. 저도 입양하였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30년 만에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았습니다. 이 집의 국수는 눈물 맛이 납니다. 연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메모 앞에 서서 읽었다. 그러다 문득 민준을 불렀다. 민준아, 우리 이 벽 이름을 지을까 뭐라고요? 만남의 벽. 어때 여기 온 사람들이 다시 누군가를 만나게 되는 그런 의미로. 민준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뜻밖의 손님들 어느 날 오후. 가게 문이 열리더니 한 중년 부부가 들어왔다. 그들은 주문을 마친 뒤 조심스럽게 봉투를 꺼냈다. 혹시
방송에서 민준 씨 보신 적 있나요? 네. 맞습니다. 부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딸도 해외 입양을 갔다가 아직 못 찾았어요. 연락이 닿는다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 부부의 눈빛 속에서 오래전 자신을 잃어버린 엄마의 마음을 보았다. 도와드릴게요. 제가 아는 NGO와 연결해 드릴게요. 그날 이후 국수집에는 비슷한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자주 찾아왔다. 민준과 연희는 가능한 한 그들을 NGO나 관련 단체와 연결시켰다. 작은 기적들 몇 주 뒤, 그중 한 부부가 다시 가게를 찾아왔다. 찾았어요. 딸을요? 연희는 놀라서 두 손을 입에 가져갔다. 민주는 그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순간 국수집 안의 모든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박수를 보냈다. 이런 작은 기적들이 하나둘 쌓이며 국수집은 마을 사람들에게 만남의 집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언론의 두 번째 관심, 어느 신문 기자가 찾아왔다. 예전 방송 이후 이 가게가 사람들을 이어주는 장소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기사로 쓰고 싶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번에는 주저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저희가 아니라 이곳에서 다시 만난 사람들입니다. 기사에는 재회 장면, 벽에 붙은 메모, 그리고 국수집의 하루가 실렸다. 그 기사는 SNS에서 크게 화제가 됐다. 사람들은 댓글로 가보고 싶다. 나도 누군가와 여기서 만나고 싶다는 글을 남겼다. 연희의 결심 손님이 많아지자 연희의 건강이 걱정됐다. 하루 종일 서서 국수를 삶다 보니 무릎이 자주 붓고 허리 통증이 심해졌다. 민주는 몇 번이고 쉬라고 했지만 연희는 고개를 저었다. 민준아, 이 가게는 나한테 단순한 일터가 아니야. 내 인생을 되돌려준 곳이야. 그러던 어느 날 밤, 연희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혹시 내가 없더라도 이 가게가 계속 사람들을 만나게 해줄 수 있을까? 민주는 그 말이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엄마가 없는 국수집을 상상해 본 적이 없었다. 제한 며칠 뒤 NGO에서 연락이 왔다. 민준 씨, 혹시 이 국수집을 만남의 집 프로젝트의 일부로 확장해 볼 생각 없으세요? 다른 지역에도 열 수 있도록요. 민주는 설레면서도 두려웠다. 저희 가게는 엄마와 제가 함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건데, 담당자는 미소 지었다. 그 마음이 다른 곳에도 전해질 수 있다면 더 많은 기적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날 밤, 민주는 연희와 긴 대화를 나눴다. 연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좋아. 하지만 조건이 있어. 어디에 있든. 우리 이름 무지 이야기는 그대로 써야 해.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며 확장 계획이 알려지자 동네 사람들은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 동네의 자랑이에요. 멀리 가도 꼭 찾아갈게요. 민주는 가게의 레시피와 운영 방식을 하나씩 기록했다. 벽의 메모들도 모두 사진으로 남겼다. 그리고 가게 입구에는 새로운 문구가 붙었다. 여기는 만남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떠나도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확장점은
서울에서 KTX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작은 항구 도시였다. 바다를 마주한 시장 골목 한쪽. 오래된 창고를 개조해 만든 가게 간판에 익숙한 글씨가 걸렸다. 무지 이야기 만남의 집 1호점. 민주는 개점 전날 연희와 함께 새 간판을 바라봤다. 엄마. 이상하게 여긴 더 떨리네요. 처음 그 가게 열 때보다 더 설레는 거지. 연희는 미소 지으며 손끝으로 간판을 쓸었다. 첫날의 풍경, 오픈 당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 서울 가게에서 먹고 감동받아서 왔어요. 저희도 벽에 메모 붙일 수 있나요? 민주는 환하게 웃으며 메모판을 보여줬다. 물론이죠. 여기도 똑같이 만남의 벽입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주방과 홀은 정신없이 바빠졌다. 연희는 육수 냄비 앞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고 민주는 홀을 뛰어다녔다. 첫날이라 실수도 있었지만 손님들은 오히려 격려의 박수를 보냈다. 새로운 사연 그날 오후 한 여고생이 혼자 가게에 들어왔다. 그녀는 국수를 다 먹은 뒤 메모판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민준이 다가가 물었다. 무슨 이야기 적으려고요? 여고생은 작게 대답했다. 저 친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혹시 여길 통해 찾을 수 있을까요? 민주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할지도 몰라요. 시도해 봅시다. 그렇게 그녀의 사연은 메모판에 붙었고 SNS에도 공유됐다. 일주일 후, 한 남성이 가게를 찾아왔다. 그는 메모를 가리키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거 제 딸 이야기입니다. 기적의 속도 여고생과 남성의 재회는 너무도 빨랐다. 사람들은 그것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그날 가게 안에서는 국수 냄새와 함께 울음소리와 웃음소리가 섞여 울려 퍼졌다. 연희는 그 장면을 보며 민준의 팔을 꼭 잡았다. 민준아, 우리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야. 서울 본점의 변화, 확장점이 잘 자리 잡으면서 서울 본점에도 변화가 생겼다. 연희 대신 주방을 맡아줄 사람이 필요했고 그 자리에 데이비드가 합류했다. 그는 NGO 활동과 병행하며 외국인 손님들에게 가게의 이야기를 직접 전했다. 이 덕분에 무지 이야기는 해외에서도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작은 다짐 하루는 확장점에서 영업을 마친 뒤 민준과 연희는 바닷가 벤치에 앉았다.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멀리 등대 불빛이 깜빡였다. 엄마, 우리 언제까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연희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우리가 멈추고 싶어질 때까지. 하지만 그때가 와도 이 이야기는 계속될 거야. 다른 사람들이 이어받을 테니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하늘로 시선을 돌렸다. 별이 수없이 박혀 있었고 마치 그 별들이 새로운 길을 가리키는 듯 했다. 마지막 장면 몇 달 뒤, 만남의 집 2호점이 또 다른 도시에서 문을 열었다. 이제 무지 이야기는 전국의 작은 점들을 이어주는 큰 선이 됐다. 어느 날 서울 본점에 만남의 벽에 한 장의 메모가 붙었다. 나는 길을 잃었지만 여기서 다시 길을 찾았다. 민주는 그 메모를 천천히 읽고 미소 지었다. 그의 옆에서 연희가 속삭였다. 우리 이야기는 끝난 게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두 사람은 가게 문을 열었다. 그 문 너머에는 여전히 국수 냄새, 사람들의 웃음, 그리고 새로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다.